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번복하면서 수사에 오히려 혼선만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자, 법원에 오늘 공수처가 다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발부할지 또 2차 영장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SBS 양만희 논설위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임주혜 변호사님. 자, 공수처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한 거죠. 발부할 걸로 예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되었고요. 집행을 시도하다가 집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적어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7일보다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를 넣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발부되었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부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만료가 되었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사유를 첨부를 하여서 네. 다시 이제 영장을 그 이상의 기간으로 발부해달라는 그런 청구가 있었던 건데요. 만약 이것이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더 늘려주어야 할 그런 사유가 소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발부는 가능합니다. 당장 이 상황들을 좀 보자면은 일단 집행을 시도했는데 경호처가 무력으로 어쨌든 막아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소명을 했다면 체포영장 발부는 이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한번 1차적으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발부는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한 가지 지금 걸리는 부분은요. 아마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그렇다면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 것인가.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만 있더라고 해도 집행이 사실 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 연장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입증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의견을 표력했는지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법원이 오늘 영장을 발부한다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도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1차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30시간 정도 안에 결론이 나왔었고 사실 쟁점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있었는지 그래서 수사기관에 여전히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체포를 통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이전에 발부됐을 때와 사안이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제 체포영장의 이 연장, 그러니까 다시 발부됨으로써 유효기간이 연장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해당 영장을 근거로 해서 체포를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저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법원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자 문제는 공수처가 과연 두 번째로 그것을 집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제 영장 집행 일임 논란을 겪으면서 사실상 영장 집행의 주도권은 경찰이 주게 될 겁니다. 어제 공수처가 일임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경찰이 있고 또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역시 경찰이 만든 게 맞겠다. 그 현장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집행의 주도권은 경찰이 주게 될 것 같고요. 어제 논란 과정에서 경찰에서 나온 말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영장 집행을 할 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경호처장이 어디에 있는지 경찰은 다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가로막아서면은 스크럼을 짜고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하나하나씩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공수처 간부들이 더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점을 우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대통령을 체포하려 들면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썼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을 잡아가는데 총기를 쓸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려면은 지난번에 이제 2배 정도 경호처 직원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수적 우위를 담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난번 얘기했던 형사 기동대나 경찰 특공대 이런 전문화된 경찰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경호처 간부들을 조금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경호처
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처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내는 시도들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이 입건돼 있습니다.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등 4명이 입건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계속 소환, 조사 시도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압박하는 노력을 좀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을 긴급 체포하자 이렇게 경찰이 의견을 냈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는 좀 자세가 바뀔 거로 예상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때 잡았으면 됐는데 하는 네. 얘기를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까지 갔을 때 그때는 200명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치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거기서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공수처 간부들이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실기했다 이런 얘기고 그때 아마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경호처 직원들의 스크럼이 더 강고해져서 실기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스크럼 대오에 이제 군사경찰, 네. 그다음에 수방사 예하의 부대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을 어제 경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현장 체증이 다 돼 있고 이 사람들이 계급장도 없고 군인이 아닌 것처럼 돼 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숫자는 얘기할 수 없고 일부 보도에 보면 한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1차선과 3차 저지선에 사병들이 동원됐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네. 그러면 결국 군경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당신들은 협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스크럼 짜고 한데 동원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2차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훨씬 더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임재 변호사님 지금 관저 상황을 보면 저렇게 군과 경찰한테는 외곽 경호를 좀 안 맡긴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보면 요새화가 더 훨씬 더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철조망도 두르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강대강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른바 좀 약간 서로 다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수처에서 1차로 집행을 시도했을 때 이때 한 번에 성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체포영장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렇게 광고하거나 홍보하고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밀행성이 기반이 돼야 돼서 체포영장의 발부에서부터 집행의 그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찌 보자면 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공수처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집행을 할 때 좀 허술했던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효기간,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었다. 그러므로 언제 그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까지가 다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1차로 집행을 하면서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더 요새처럼 단단하게 철옹성이 지금 쌓아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호 인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경호의 그런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특히 경호처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서 체포를 진행한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무력 충돌이라든가 물리적인 충돌에 의한 또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저 양만희 논설위원. 자 그런데 어제 공수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검이 발족을 하면 사건은 특검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자,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한 얘기인데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다. 할 만큼 하고 특검이 생기면 사건은 특검으로 갈 거다. 네. 자, 이럴 거면 자, 지금이라도 수사권을 이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특검 얘기를 한 것은 공수처에서 뭐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 사건에 대한 기소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그 고위 경찰관들만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시 검찰에 넘겨서 거기서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넘긴 기관입니다. 네. 그런 기관 입장에서 검찰에 이것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자존심 상한 뿐만 아니라 이 기관이 생긴 이유, 존립 기반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존의 특검에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체포가 되고 혹은 구속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 수사가 다 진행돼서 구속까지 되면 구속 이후 20일 뒤에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 그 기소를 한 시점 전후에 특검이 만들어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특검이 만들어질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상황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체포는 될지,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응할지, 기소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수처차장이 얘기한 특검에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어차피 이걸 이제 검찰에 넘긴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첩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특검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호 변호사님, 그런데 내일 민주당 주도로 이 쌍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다시 재표결에 붙일 텐데 지금으로선 이 내란 특검법도 재표결에서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으로 간다고 해도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선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특검이 열리게 된다면 특검으로 모두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특검이 이제 열리게 되어서 기소 같은 부분들을 위해서 특검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수사가 굉장히 긴밀하고 긴박하게 돌아가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로 이제 사건을 넘기겠다 내지는 특검이 시작이 된다면 특검의 모든 부분들을 일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공수처가 맡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수사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법에 맞게 이끌어갈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술은 네. 수사기관 간 갈등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의뢰를 하면서 네. 이 지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론소련이나 저나 경찰을 출입하면서 경찰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지휘거든요. 네. 지휘라는 표현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고 네. 또 그게 지난번 검선박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없어진 거잖아요. 네. 네. 왜 이런 지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경찰을 더 어떻게 보면 열받게 한 겁니까? 공수처는 검사고 경찰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네.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지휘권은 국민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 여러 이제 수사 드라마에서도 보면 검경이 있을 때 경찰은 이제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은 의리가 있고 뭔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검사가 그걸 찍어 누르는 이게 그때 작용했던 게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를 검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고 일종의 수건이 2021년에 이제 해결이 됐던 것인데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지휘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공수처가 대단히 좀 무감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적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장 싫어할 만한 기피할 만한 말을 썼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무감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제 논란 과정에서 보면 경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신하는 내용의 말들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이 공조수사본부라는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합의가 다시 되긴 했습니다마는 감정도 좀 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느 한 단계에서 공수처가 또다시 지휘권 운운하면서 양 기관 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임주호 변호사님이 이 모든 것이 이제 없었던 공수처가 신설이 되고 또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상당 부분 이양이 돼가면서 각 기관별로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수사기관별 수사권의 한계와 범위는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요. 일단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은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일단 경찰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재판으로 넘길지, 그러니까 공소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검찰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수사에 관해서도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역시도 일단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소권,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검찰의 권한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기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인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기소권의 경우에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관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들 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지만 네. 다시 이 기소, 재판으로 넘길지 말지는 검찰에 다시 한번 공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공수처와 경찰 간의 지금 입장이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엇갈렸는데 결국 그럼 경찰이 지원을 하되 대통령의 체포는 공수처 검사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 조항을 몇 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에서는요, 검찰법과 이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처음에 공수처에서 이 사법 경찰, 이 경찰에게 집행만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형사소송법 제81조입니다. 형사소송법 81조를 보면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준용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 사안에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요. 이 형사소송법 제81조가 축소해서 해석이 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을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라면은 검찰 내부의 조사관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경찰이 청구한 영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이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공수처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형사소송법 81조 조항을 그대로 갖고 와서 검찰이 지휘를 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으니 공수처도 지휘를 해서 경찰에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가져온 것은 법리적으로나 지금 실무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집행을 만약 성공을 하더라도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없던 일이 되었고요. 결국 경찰의 협조 내지는 공조, 도움을 받아서 공수처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자, 전 국민이 지금 로스쿨에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복잡한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듭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아니겠어요? 네. 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도 명령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한테 아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공수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3조 3항에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공수처겠습니다.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 여기 보면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네.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 관계자 설명이 뭐냐면 경호처와 공수처 모두 업무적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서 관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지휘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하부의 규정도 없어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제 상식으로는 이 법문은 공수처가 뭔가 정당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죠.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와 이게 경찰 인력이 경호처가 둘러싸고 있는 관저에 가가지고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 아니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헌정 질서와 관련해서 헌정 질서가 위태로워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충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 제대로 된 민주정 아래서는 나서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그나마 임명한 것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최고 권력을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 법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상황을 사실상 네. 찜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은 자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난 간섭하지 않겠다. 사실 이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공수처법 3조 3항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 법안을 인용한 것도 사실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항인데 공수처를 도와주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지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법 조항들이 사실 공수처가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기간이 아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무를 행하는 부분이나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지가 널려 있지만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 공수처법 3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의 사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것이 공수처를 도와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규정이 이렇게 공수처의 사무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단 이 조항을 내세울 수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공수처법엔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수처에선 다시 한번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 이 권한대행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이 있는 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대한 개입을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양만희 노실은 그런데 만약 내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의결이 된다면 재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수사권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자동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특검이 네, 통과가 발족하게 된다면. 되면 예. 글쎄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뭐 이탈표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 근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검을 또 추천해서 임명하고 또 검사들을 세우고 수사관들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이 탄력을 받아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경호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네.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내란 상설 특검은 이 법안이 통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상설 특검이 세워지려면 권한대행이 후보 추천을 국회에 의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절차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변협 회장, 그러니까 특검 추천 위원 중에 한 명인데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특검을 만약에 내일 이제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 민주당도 같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 후보의 추천을
지금 야당만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제3자로 좀 확대해 본다든지 해서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 하여금 그런 일종의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게 하는 정치권 나름의 네.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반의 논설위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